자, 새로운 미래가 이런 특별한 관계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분란이 끊임없습니다. 외연 확장 없이 강성투쟁 이미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후보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 야권 단일 후보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최적의 입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했던 박수현 전 의원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임명되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원한 사이다를 선물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치판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능력자, 우리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제목이 사이다인 만큼 네. 톡톡 튀는 그런 맛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가감한 네. 사이다성 발언을 통해서 네. 우리 김재원 의원님의 잠재력을 더 끌어내는데 일조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서워지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톡톡 사이다 터줏대감 되셨어요. 김재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정치 톡톡 사이다. 오늘 첫 번째 사이다 토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뽑는 전당대회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으로 이례적인 흥행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전당대회 막판까지 신진의 돌풍이냐 아니면 중진의 대역전극이냐 이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에 진출할 5명이 확정됐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해 파란을 일으켰고 나경원, 주호영 후보도 예상대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1%의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차지해 나경원 29%, 주호영 15%를 크게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흥행한 적이 있었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굉장히 깜짝 놀랄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먼저 김재현 의원님 이렇게 흥행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흥행의 그 요소가 많았었는데요. 첫째는 물론 김웅, 김은혜, 이준석 이런 젊은 신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국민의 눈을 사로잡았고요.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야권의 대선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건가 하는 데 대한 상당한 시사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 눈으로 보면 야권의 후보 결정 과정을 미리 보는 듯한 그런 그 흥행 요소 내지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전당대회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해서 이례적인 현상이 국민의 눈을 사로잡았고 거기에 언론이 가세했고 눈덩이처럼 커가면서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고 보죠.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실 이제 보수당 정당 계열에서는 이런 적이 거의 처음이어서 많은 분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초선이 가감히 당대표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됐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초선이 아닌 영선이 훨씬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사실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20대의 민심에 있어서 오히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20대 남성의 70%가 오세훈 후보를 찍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 자체도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물과의 동질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이 흐름의 중점에서는 사실은 정당의 비호감도가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는 차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초선 돌풍, 영선 돌풍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전 세계적인 반정당주의, 사실은 그게 비호감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말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 후보가 받게 되기 때문에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단기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실제 어느 정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그게 아마 민주당은 실제로 그럴 겁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제 경선을 해서 그 후보를 선출하면 그 대선 후보 중심으로 캠프가 구성되면 당에서는 지원하는 역할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뭐 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수습하는 그런 단계로 당 지도부가 일을 하는데, 우리 당의 경우는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내에는 사실 변변한 후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뭐 우선 당장 이제 홍준표 그 전 대표, 또 뭐 안철수 대표의 합당, 또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또는 뭐 연대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아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이기느냐 지느냐에 기로에 놓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이 순조롭게 모두 다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뭐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엄청나게 또 뭐 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그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불리할 거다, 어려울 거다. 그리고 그 단일 후보를 만들더라도 심리적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도 이번에는 이 대선에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여전히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속내를 그리는 어떤 수사들이 부럽다, 두렵다, 큰일 났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들이 따라 붙었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좀 부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뭐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측면은 좀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는 한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에도 이준석 이름이, 그리고 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예요, 재미.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재미라는 것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과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내부적으로 그런 핫한 대통령 후보끼리의 날선 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더 심판을 잘 볼 거야 가지고 서로 간에 너무 휴유증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날선 공방이 있거든요. 있었다. 예.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 뭐,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는 걱정할 않는다. 필요는 없고, 다만 네. 현재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들의 다양성과 새로움에 우리 초선원들의 담대함이 좀 부족하다. 네. 지난번에 서울 부산 선거 지고 뭐 이게 조국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처음에 치고 나왔다 다시 움츠라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실망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그 말하자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결국 당대표가 됐습니다. 굉장한 이변이죠.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 30대 당대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신임 당대표로는 85년생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득표수로는 93,392표, 44%를 득표했고요. 2위인 나경원 전 의원은 79,151표, 37%를 득표했습니다. 만 36살, 굉장히 젊은 신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이후에 사실은 이제 숙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여론도 수습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갈등도 또 수습해야 되고, 중진 의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 이준석 대표의 장점 혹은 그리고 한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점은 뭐 젊은 아이콘이죠. 젊은 정치인의 상징처럼 돼버렸고 네네. 현재 젊은 세대의 용어, 현재 젊은 세대의 감성에 맞춰서 정치적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왔고 그것이 아마 우리 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노년층 친화적인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네. 과제는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과연 이 앞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더 나가서 우리 당 구성원을 상대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까에 대해서 그냥 자기 주장을 하고 이대로 가겠다 하고 끌고 가는 거는 몰라도 리더십은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거든요. 그 점은 상당히 과제가 되어 있다고 봐요. 특히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영선이고 젊고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 최고위원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과연 리더십이 제대로 발현이 될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최고위원 회의는 그래도 뭐 최고위원들이 당을 같이 공동운명체로 끌고 가야 되니까 네네.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이제 당내에는 어쨌든 현재 국회의원들이 또 주도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봤을 때 과연 동질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리더십을 발휘할지 또는 뭐 전혀 다르게 이제 끌고 갈지.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등장하고 나서 동조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다수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춰 갈 수 있을지,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끌고 갈지는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가능성과 한계 좀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한계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네네. 이분이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빠릅니다. 네네. 선수일 경우에는 그게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분이 해야 될 역할은 뭐 개파든 뭐 구성원이든 노장층이든 이렇게 다 원만하게 중립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색깔이 있고 너무 적답을 빨리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한 방향 정리를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이게 아마 뭐 국민의힘의 열정적인 당원들로서도 고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외부에 있는 주요 대선 후보들을 영입해서 뭔가 붐을 또 일으켜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과제를 갖고 있는데 당장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들어올 것처럼 이제 전원이 있다가 지금은 약간 유보 상태고 국민의당 쪽,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은 거의 이건 아니야. 거의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권은희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진정성을 1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합당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험난해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뭐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권 주변의 이야기거든요. 네네. 또 이제 정치인의 언어와 또 검사의 언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입당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거나 저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아, 네네. 이미 뭐 대선에 출마하기로 생각한 분이 그런 것 가지고 자기의 그 정치적 진로를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또는 뭐 입당을 하지 않든 야당과 함께 하고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데는 동참할 거다. 뭐 그것은 이제 거의 확인이 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하기로 했는데 대표가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좋은 일도 아니고요. 협상이 이제 계속되면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정도의 정치적인 요구를 할지 우리가 양보할 것은 좀 양보하고라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조차도 네. 국민의힘과 연대 없이 자기가 당선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윤석열 총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시기와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와 통합을 통한 어떤 대선의 하나의 룰 속에 들어가는 것은 네. 어쩔 수 없이 지상명령일 수밖에 없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네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뭐 어떻다 이런 것은 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을
이준석 대표가 다시 네. 모시고 왔을 때 안철수 대표 쪽에 좀 뭔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을 주도하는 선수가 아니라 관리자 입장에서 충분히 부드럽게 그걸 넘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거라고 보고 원만하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이준석 대표의 모습은 비판을 원만하게 수용하는 것보다는 바로 맞받아치는 것으로 응수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수용할 것이냐 네. 하는 것을 많이 지켜보게 되겠죠. 사실 안철수 대표가 볼 때 우리 당에 뭐 변변한 대선 후보가 없으니 합당을 하거나 입당을 하면 시체말로 빈집털이를 할 수 있었거든요. 또 안철수 대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 야권에 들어와서 야당으로 직접 입당해서 정치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봤겠죠. 아무런 대선 주자도 없는 때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버리면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과 단일화 협상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전형적으로 이제 빈집털이를 하는 그런 측면이 됐을 텐데 네. 이게 좀 계산이 좀 빗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다시 또 한번 봐야 되고 네. 저는 하여튼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언어의 구사 자체를 다 믿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몇 차례 걸친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봤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진행자들이 이제 질문을 한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재영입할 것이냐, 다른 후보들 다 X를 들었는데 이준석 후보만 O 이렇게 편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확연하게 이제 인식차가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겠다는 말까지 경선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시 들어갈까요? 윤석열 총장이 상당수 밖에서 진영을 짜고 연대를 하던 입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 지금 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불발된 것 같아요. 윤석열 쪽에서 네. 뭐 연락이 왔다 했는데 뭐 이렇게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윤 총장도 이분한테 가면 완전히 잡혀간다. 그분 하자는 대로 가지 않으면 또 이상해진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더 깊이 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렇다면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조건이. 김종인 위원장도 이준석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라리 윤석열과 안철수와 그 외에 다른 뭐 김동연과 같은 후보들을 지면서 자기 주도권을 질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근데 이게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은요. 네. 선대위원장은 사실은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 필요한 자리거든요. 대선 후보가 결국은 정해지고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때 선대위원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미 모든 선거 전략이나 사실은 구도가 완성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와서 무슨 할 역할이 있을까. 이번에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두고 이리저리 밀고 땡기고 하면서 점지하고 싶은 거지. 그런 욕심이 좀 있으셨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고전적인 형태의 역할보다는 네네. 다른 후보들을 당 안으로 유도해 드리는 조금 더 앞선 시점에서의 역할들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가 지지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만 좋다라고 이제 다른 후보들을 굉장히 공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그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최대 피해자가 유승민이고 최대 수혜자가 안철수다. 왜냐면 관계를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유승민한테 유리한 룰을 만든다던가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당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일은 네. 당대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들이 주장한 것은 그런 시도를 해서 말도 못할 정도의 그 불편함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일 때 또는 뭐 꼭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받을 일을 하면 당내 분란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전부 경계한 거죠. 사실 이 전당대회 초반만 해도
나경원이냐 주호영이냐 이런 구도였다가 이준석 당대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앞날 미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무난히 오세훈 후보한테는 네. 이길 것이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랬었죠. 마지막에 네. 그렇게 선자를 마셨는데 두 번째 도전에도 실제로 나경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처음에는 가장 앞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블 스코어로 밀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울먹이기도 하고 별별 여러 가지 수단을 쓰면서 결과들을 못 갖고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정치적인 어떤 말하자면 위기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맞아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또 실제적으로 나 의원 스스로가 자기 관록만큼의 무게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자기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여전히 우리 당의 그 상당한 자산이라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는 상당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거고, 다만 이제 정치 세력들이 그동안 키워온 인재를 너무 쉽게 버리는데 저는 그 반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특히 보수 진영은 워낙 인재가 없어서 지금 외부에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나경원이든 조호영이든 앞으로 또 역할을 맡겨야 되고 또 역할을 하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듣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치를 열었다.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아픔인데요. 실제 선수들은 없고 심판과 코치만 가득하다. 이제 선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저 링을 만들어 놓으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링을 만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주제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했습니다. 2주간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총 정보량은 2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의 총 정보량을 조사해본 결과 같은 기간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 3배 이상인 10만 6천여 건으로 집계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현상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급상승 연관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돌풍입니다. 당대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전 최고위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면서 이준석 돌풍이라는 제목과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위는 합동인데요. 국민의힘 당권주자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은 전남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해 경쟁했는데요. 조사 기간 합동 연설회가 여러 차례 열리면서 합동이라는 단어가 2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개파, 4위는 유승민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주호영 등 중진 후보들로부터 유승민계로 불리면서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지난달 31일 모 방송에서 홍문표 후보가 개파 논란에 대해 이런 모습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냐고 호통을 쳤고 교장좌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죠. 나경원 후보 역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후보 뒤에 김종인, 유승민 두 분이 계신 것 같다라고 말해서 개파와 유승민이라는 단어가 연관어 3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발표입니다. 당대표 주자 8위는 지난달 25일 비전 발표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주호영, 나경원 등의 중진 의원들은 정치적 경륜을, 이준석 등의 신예는 변화와 도전을 강조했죠. 중진 대 신진의 대결 구도가 주목을 끌으면서 발표회라는 단어가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연관된 인물 순입니다. 1위, 2위, 3위는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입니다.
이 후보는 1위 주자로 현재 바람을 이어가는 데 힘을 쏟았고 나경원, 주호영 등 중진들이 이 후보의 경험 부족 등을 공략하면서 세 사람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문제가 당대표 경선 막판 쟁점이 되면서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을 우리 당에 맞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대선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이에 나경원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윤석열 배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TV 토론에서의 활약으로 빛경태라는 별명을 얻으며 5위에 올랐습니다. 내년 대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톡톡 사이다에서는 대권에 도전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매주 한 분씩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공개 일정을 자제해온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주말 지역 포럼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차기 정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먼저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부 기자, 동아일보 출신이죠. 정치부 기자로 이제 동교동을 출입하면서 김대중 당시 이제 그 총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진출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이력들은 굉장합니다. 오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했는데 먼저 이낙연 전 대표 하면 혹은 정치인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요? 김재원 의원님. 일단 얼굴을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이죠. 네네. 굉장히 신중하고 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러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재미없다. 독자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해본 적이 없는 분 같아요. 정치인 이낙연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아무도 귀 기울여 봐도 없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그런 면모로서 대선 주자가 된 것뿐이거든요. 국회에서 같이 일할 때도 국회에 와서 그냥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는 이제 입장이 되니 동반 추락을 하고 예를 들어 총리를 마치고 정치인이 되어서 여당의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당대표 시절에 뭔가 한번 치고 나가면서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한 거라고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냈다가 그냥 주저앉을 것뿐이거든요. 욕을 먹더라도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갔으면 저분이 그래도 할 일은 하는구나 라고 봤을 거고, 그때 당시에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추락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됐죠. 그러니까 네. 저는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분이지만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는 이미 탈락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네. 결론까지 내주셨어요. 김재원 의원님께서 보시는 정치인 이낙연에 대해 그 이미지는 사실상 별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같은 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 이낙연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수첩인데요. 뭐 수첩. 기자실에부터 네네. 유명한 이제 좀 촘한 수첩이고 이제 부지런하다. 이제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중하다.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떤 그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돌이켜 놓고 보면 지난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압승은 네. 어떤 부분은 이낙연 총선, 이낙연의 효과였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은 김대중 대통령 이외에는 다 노무현, 문재인 이 분들이 다 영남의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집중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를 결집을 시켰는데 그 차이가 벌써
석이라고 하는 큰 차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불길은 살아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뭐 지금 현재 후보자들 간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하고 격차가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당내에서의 경선에 대한 그 논리라고 하는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당내 룰에 따라 다른 것이고 네네. 여전히 저는 불씨가 살아있고 살아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재명, 윤석열이라는 사람들이 최근 여론조사에 보니까 2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네. 없습니다, 사실은. 미미하죠. 예.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그 다음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나는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김재현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본인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너무 대통령과의 동일시를 해므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계속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네네. 어떻게 스스로 그걸 탈피하느냐, 껍데기를 벗고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한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17대 초선 의원 시절에 이낙연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는 한화갑 의원이 주도하는 구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 그래서 전혀 뭐 의정 활동에서 군소 정당이었으니까 전혀 뭐 돋보이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일종의 당내의 역학 구도에서 전남지사가 되었고 총리가 되는 과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배려 차원에서 전남지사를 지내고 있는 그 이낙연 지사를 총리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전의 정치적인 어떤 역할이란 거는 거의 미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이낙연의 모습은 총리 외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총리 때 지지율이 상당했던 것은 그때는 대선 주자가 없었어요. 네. 정권 초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종의 그 국무총리라는 위상과 지명도로 대선 후보 그 지지율이 높았던 건데 이게 지지율의 허상인 거죠. 이제 정권 2인자의 그 모습에서 지지를 했다가 다른 선택지가 오니까 한꺼번에 빠져버린 거죠. 이런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아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확 빠지기 시작한 게 올해 초에 1월에 사면론을 언급하면서부터 확 빠졌고 사실 그 이후에 굉장히 저조한 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그 당시 이제 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네 없었네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많았었잖아요. 결국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손해를 본 그런 발언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과정들을? 저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 네. 말하자면 이제 자기를 막 감옥에 가두고 뭐 정치적 박해를 했던 이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네. 본인이 관용을 베푼 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그 두 번째 김대중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주장을 좀 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뭐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대를 한 것으로 본인이 네. 인지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여론조사상에 국민의 50% 이상이 안 된다.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 본인은 여론조사도 안 해보나 이런 큰 화두를 던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네. 그렇게 사면하자고 얘기한 다음에 본인이 그것을 주워 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나중에 끝까지 사과를 그 했죠. 주장을 네. 나는 내가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이 주장만큼 나는 하고 싶다.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낙연의 끈기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네. 트레이드 마크니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당내 역학 구도상 이게 괜히 이 얘기했다가 경선에 또 분리된 거 아니야? 뭐 친문에 찍히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런 생각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두 번째의 실수다. 큰 실수다. 그렇게 더 큰 실수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직접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당 대표 보고 당신이 주장해라. 이거 당신 몫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거둬들인 모습이 되고 청와대에서도 뭐 노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돼버렸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거죠.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우리 대통령은 사면을 먼저 생각할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면에 대해서는 매우 고지식한 생각을 가진 분이 문 대통령이시거든요. 네, 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예외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분이 아닌데 이제 그렇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이낙연 지금 이제 대선 잠재적 후보 앞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회의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점 하나만 어떻게 좀...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굉장히 잘할 뿐이라고 봐요. 여권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또 그 굉장히 신중함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투표를 해야 된다면 투표를 하겠는데 국민들은 재미가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불씨 살아있다, 여전히 반등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원님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총선의 결과의 열기가 네. 살아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무색무취하게 의정 활동을 했는데도 도지사가 될 수 있다. 사실은 호남에서 도지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 국회의원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그 내부적 호감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일단 작은 승리를 해내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수도권의 울림으로 올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은 기대할 부분이 좀 남아있다. 물론 확률적으로 점차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를 해요. 네. 하지만 완전히 불이 꺼졌다. 그렇게 말하기는 이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2명, 총 16건의 불법 거래 의혹을 밝혔고요. 조사 결과를 합수본에 송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당 소속 의원 174명과 가족 817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명단을 아예 공개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발표를 안 하다가 후에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조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범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그리고 업무상 비밀 이용을 통한 어떤 투기 의혹, 그다음 농지법 위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숫자도 숫자지만 의원들의 소명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강경한 부분은 뭐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인데 실제로 권고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의원들 중에 김한정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 당을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 나가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소명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소명을 받아봤더니 결과적으로는 뭐 별 문제 없더라 해서 다시 탈당했다가 입당하는 경우들을 국민이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리스크한 면이 살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김재원 의원님? 굉장히 단호한 조치인데. 소명 절차 없이라고 할 때 좀 우스운 이야기가 생각난 게 그 소명이 진짜 없었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할 때요. 당사자들한테 전부 다 물어봐요. 자료 내라. 그래서 소명을 한 10번, 20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명을 충분히 받아서 도저히 안 되니까 줄여서 12명이 된 거예요. 줄인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는요, 이미 언론에 기자들이 그저 무죄 있다고 이미 했던 분들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펄쩍 뛰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12명이라고 할 때 전 사실 놀란 게 이게 부동산 투기 비율이 그러면 전체 의원의 10%가 훨씬 넘잖아요. 민주당이. 수도권 의원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의혹이 많이 있고, 물론 그 자체를 합리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고, 저런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의힘 전수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국민의힘도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언론에서 사실 국민의힘을 훨씬 더 많이 검증했을 거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나오지 않잖아요. 막상 LH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없이 아마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별로 드러나는 게 없었거든요. 아마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직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안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떠신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차피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갔잖아요. 그럴 거 없이 특별검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집어넣는 거. 300명 의원 전체를. 그렇죠. 처음에 LH 사태가 벌어지고 투기꾼들 잡아들인다고 할 때 특별수사본부를 만드니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니 할 때 그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수사 그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 민주당이 권익위원회로 보낼 때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걸 몽땅 수사기관으로 주면 돼요. 우리는 자진해서 한번 스크린 받겠다. 모두 피내사자로 만들어서 저는요, 현직 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의원들도 모두 넣어가지고 과연 이 입법부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결국 논란 끝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정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렇죠. 다 조사하자. 어차피 이 사람들 조사받아야 돼요.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투기꾼으로 명단을 통보할 때는 기소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통보했어요. 거기에 이제 검사들도 있고 수사관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당 의원들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게 실명제법 위반 같은 건 지금 이 불법 행위가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명의신탁 자체가. 그리고 농지법 위반은 원래 건국 이래 계속 불법이고. 근데 그보다도 악질적인 것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땅 투기한 그분들은 구속 수사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현 제도에서 특검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누구를 특별검사로 앉힐 것이냐로 시간을 다 허비할 가능성이 많고요. 한동훈은 현직 검사니까 안 되지만 사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은 그렇게 현안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정치 사건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가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국회의원 모두 조사해야 된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지방의원들도 다 조사하자. 이런 얘기까지 솔직히 나오는 게 사실인데 지난 지방선거 총선 여당이 이제 휩쓸어가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션을 보면은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될 거예요. 아마 여당 쪽에.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 할 것 없이 만약 9대 1일 겁니다. 거의 지방의원 수 9대 1이 넘을 거예요. 9.5대 0.5. 지방의원. 그런 상황에서 불보듯 뻔하게 민주당에서는 그거야말로 정치 공작이다. 이게 민주당을 완전 초토화시키기 위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속으로는 덜덜 떨고 있지 않겠어요? 어디에 붙이자, 어디 하자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눈가림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전직 의원까지 하자니까. 전직 의원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직 의원은 제가 그런 어떤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없이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초점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수로 하든 권익이라고 하는 같은 루트를 통해서 나오든 그 과정 통해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를 하든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차라리 방안이.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예를 들어 정말로 권익위에 맡기려면 권익위원장을 교체를 하고 정말 중립적인 인사, 여야 합의할 수 있는 사람 권익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원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여야 동수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맡겨서
보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그냥 특별검사를 상당히 큰 규모로 임명해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몽땅 대상으로 해서 한번 스크린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문재인 정권이 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털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김영준 의원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우리 김재원 의원님 워낙 편안하게 잘 대우해 주셔서 네. 또 앵커께서도 대우를 잘해주죠. 네. 옛날에 그런 친근감을 잊지 않고 그래서 네. 뭐 편안하게 네. 톡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좀 더 시원한 맛을 보이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어떠셨어요? 첫 파트너. 훌륭한 분 만나게 돼서 반갑죠. 오랜 기간 같이 의정활동을 함께했던 네. 김영주 의원님 또 우리 방송에서 앞으로 또 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당의 전당대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최근 정치권에는 청년 정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강풍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잠시 머물다 갈 광풍으로 그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바람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